그래서 숙박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는 마이리얼 트립이 도와줄 수 있고, 오피스는 그럴 수 있는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이리얼 트립의 상품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시너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가 얼마나 될 거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마이리얼 트립이 워케이션 스타터 오피스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 크게 마이리얼 트립과 오피스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리얼 트립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여행 준비, 그리고 항공, 숙박, 현지 교통, 현지 경험과 같은 여행 상품들을 한 곳에서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데, 2019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거래액은 3,600억 원 정도가 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중에서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의 수익원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과 숙소, 렌터카, 투어, 그리고 티켓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얻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여행지에서 가이드와 고객이 연결되면 받는 수수료, 이 가이드 연결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휴사 제품 판매로 수취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체험 같은 그런 각종 티켓과 항공권과 뭐 숙소 예약 등을 제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오피스는 워케이션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오피스 기업은 어디서든 일하고 살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2019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주시에 공유 숙박과 공유 오피스를 결합한 워케이션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월 4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이 오피스의 주요 고객은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과 프리랜서가 주요 고객이고, 그리고 사무공간과 숙박공간을 지금 살펴보면, 일단 사무공간에는 뭐 이런 22개의 자유석, 그리고 뭐 미팅 부스도 있고, 집중 업무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숙박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유형의 숙박 시설이 존재하는데, 일반 스테이룸, 그리고 뭐 스위트룸, 그리고 장기 숙박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 스테이룸, 그리고 독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가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워케이션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근무 형태를 의미를 하고, 이 워케이션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등장하게 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리프레시와 유연근무 혹은 뭐 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관공서,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워케이션이 새로운 형태의 복지 체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아래 표를 보시면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유연 근무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본사가 아닌 거점 오피스로 출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거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지와 좀 가까이 있는 거점 오피스를 출근을 하게 되면서 뭐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근무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워케이션인데,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이브리드 유연 근무제나 거점 오피스와 달리 휴가지에서 업무를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을 하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연구 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방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위워크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온 표인데, 일단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위워크와 달리 일단 공유 사무실뿐만 아니라 공유 숙박 시설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제 숙박과 이 오피스 사무의 공간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주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위워크와 달리 어떤 프리랜서와 스타트업 위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이리얼 트립이 오피스와 전략적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2022년 3월에 오피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주 지역 내 이 마이리얼 트립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일단 투자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B2B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투자 규모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 마이리얼 트립이 이 오피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후에 동해나 남해, 그리고 여러 인기 여행지로 국내 서비스 지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해외로까지도 워케이션 타운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던 가설은, 일단 마이리얼 트립의 워케이션 스타트업 오피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첫 번째로 워케이션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기반한 투자 수익 확보, 그리고 두 번째로 워케이션 업체와의 연계 상품 출시 등으로 잠재 B2B 고객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것을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위해서 이 워케이션 시장의 매력도와 그리고 오피스 자체의 매력도, 그다음에 이 워케이션 그 스타트업이 오피스와 그리고 마이리얼 트립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워케이션 시장 매력도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시점에서 그 개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수치도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제가 어떻게 좀 산정을 할 수 있을지 그 수식을 한번 세워봤는데, 일단 이 워케이션 서비스 업체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고객은 기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랜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이제 시장 규모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B2B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수 곱하기 워케이션 도입 비중 곱하기 워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 이용 비중, 그리고 기업별 평균 이용 인원수 곱하기 1 이용료 곱하기 이용 기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분류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좀 견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성과 우수자든 부사별 소수 인원 중심으로 기업 차원에서 워케이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몇몇 기업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워케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몇 개 있다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 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특성상 대기업과 스타트업 대비해서 보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산직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어떤 휴양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형식의 워케이션 도입 비중은 가장 낮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스타트업 CEO 경영진 자체가 젊은 세대이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 도입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워케이션 서비스, 워케이션 그 근무 형태를 도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향후에도 이 스타트업이 워케이션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에 또 다른 고객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프리랜서 수 곱하기 이 뒤에 부분은 앞에 거와 유사하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좀 수치적인 자료를 찾고 싶어서 이 밑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글로벌과 국내의 그 워케이션 소셜 버즈량을 대비를 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글로벌 대비해서 국내는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 규모 자체도 작으나 결국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나중 2026년 시점에서는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장 성장성 자체는 좀 큰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 규모는 작지만 향후 성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일단 기존 경쟁자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호텔과 리조트 등의 기존 숙박업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숙박시설에 더해서 이 오피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오케이션 사업으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양양 브리트 호텔 같은 경우에 이 하나생명의 그 임직원들에게 한 개층을 정부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바다를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와 휴식을 호텔에서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이 워케이션 컨셉의 객실 패키지를 출시를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호텔 말고 이외에 어떤 국내 다른 호텔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는 더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주 프립그라운드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미 여가 플랫폼 기업인 프립과 그리고 제주관광공사가 협업해서 어떤 장기 숙박시설과 오피스 시설을 함께 결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금 기존 경쟁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텔과 같은 기존 숙박업체, 그리고 이런 다른 기타 플랫폼과 그리고 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잠재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자체적으로 워케이션 전용 사무실을 보유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텐트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I 기반 동영상 후기 서비스 VRV를 운영을 하는 그 기업이고,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 이 워케이션을 위해서 공간을 제주도에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피스 제주 힐링 오피스라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층짜리 건물에 1층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용 공간, 그리고 2층은 이 직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시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 경남 남해군에 워케이션을 위한 일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CJ도 마찬가지로 자체 거점을 설치를 해서 이 워케이션
워케이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워케이션 그 공간들 또한 향후에는 어떤 다른 개인이나 다른 뭐 프리랜서들이나 다른 기업에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잠재적인 경쟁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재 경쟁자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이 시장 매력도 자체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등으로 업무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지금 개화한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은 높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경쟁 관점에서 현재까지는 이제 기존 경쟁사인 숙박업체가 워케이션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잠재 경쟁사 또한 뭐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쟁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오피스 자체의 경쟁력이 어떠한가를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워케이션 시장의 KSF를 분석을 하고 이 오피스와 타 경쟁사의 부합 여부를 검토를 하고자 했는데, 일단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워케이션 시장의 KSF는 결국 편안한 숙박 공간, 편리한 사무 공간 및 시설, 그리고 휴양지와 얼만큼 근접하게 있어서 이런 휴양 시설들을 잘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워케이션 업체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프리랜서와 스타트업임을 고려를 했을 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고 스타트업도 그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가격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KSF를 지금 기존 숙박업체, 즉 기존 경쟁자와 오피스가 이러한 KSF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자 했는데, 일단 기존 숙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호텔이 지금 이러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호텔들이 아직까지 이 워케이션 서비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이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공간이 따로 필요하고 따로 공간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어떤 큰 책상이나 좀 편리한 사무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 공간을 마련을 하거나 혹은 넓은 사무용 책상을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시설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확장 등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존 숙박업체가 이러한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모델링 같은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모델링이나 뭐 그런 공간을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숙박 공간들을 그런 오피스 공간으로 대체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좀 추가적인 비용 투자로 인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던가 해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열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제가 말씀드렸던 KSF, SF에 부합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케이션 시장 내 기존 숙박업소가 아닌 워케이션 서비스만을 위한 유일한 업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에 최적화된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 숙박의 형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피스는 남해나 부산 등 관광지 중심으로, 즉 휴양지의 근접성을 좀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KSF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오피스 자체의 경쟁력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마이리얼 트립이 오피스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는데, 일단 마이리얼 트립이 오피스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가치는 일단 신규 고객 유치, 재방문율 증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연계에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의 그 휴양을 목적으로 온 그런 직원들에게 좀 다양한 그런 여행 상품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워케이션 기간 동안 단순히 그 숙소에 머무른다기보다 좀 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리얼 트립은 오피스가 좀 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재방문율 증가와 더불어서 신규 고객 유치까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가 마이리얼 트립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B2B 고객을 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 자체가 스타트업인데 그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연계 상품을 제공을 함으로써 마이리얼 트립은 어떤 그런 스타트업의 고객 정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리얼 트립은 B2B 고객과 어떤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B2B 고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마련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식으로 B2B 고객과의 접점을 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수익 다각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행 상품 특성상 어떤 코로나나
어떤 경기나 계절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케이션 서비스로의 투자를 통해서 좀 수익 다각화를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은 이 워케이션 업무 형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스타트업 위주로 이 워케이션이 도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이유를 생각을 봤을 때 일단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뿐만 아니라 어떤 휴양지에서 좀 그런 휴양 시설을 즐기면서 하는 업무 형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태 관리의 복잡성 그리고 인사 평가의 어려움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노무 관리 제도를 좀 제대로 구축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인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케이션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우호적인 기업 문화가 아직까지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제도적 문제와 인식 문제를 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 워케이션 시장의 성장 그리고 워케이션 그 서비스의 도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는 토픽이네요. 네.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주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그 조사해 주신 것대로 한번 비즈니스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이고 이 두 개 회사가 협업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전반적인 팩트들은 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본 것 같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오피스,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로케이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공유 오피스 사업인데 이거를 베이케이션을 그러니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도 그걸 비교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위워크와 오피스의 비교가 있었죠. 여기서 하나를 더 껴서 비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얼반 플레이 또는 로컬 스티치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얼반 플레이는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스티치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두 개의 업체도 약간 공유 오피스 개념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데 약간 다르죠. 이 위워크나 패스트 뭐죠? 제 생각이 안 나네. 스캔퍼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패스트 위워크하고 비슷한 국내 업체 뭐가 있죠? 패스트 캠퍼스 네네. 맞나요? 패스트 캠퍼스는 교육 업체고 패스트 5, 패스트 5죠. 네네. 네. 유혹이나 패스트 5, 그 다음에 오피스, 이제 얼반 플레이 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를 제공해주면서 결국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죠? 부동산 임대에서 더 나가서 전전대라고 하죠. 자기가 임대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임차 주는 임대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구조죠. 위워크도 그렇고 패스트 5도 그렇고 아마 오피스도 그럴 것 같아요. 얼반 플레이도 그런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공유 오피스 제공해 주는 거. 여기 B&B를 같이 준다. 여기는 B&B는 안 주죠. 여기는 스몰 브랜드로 아마 F&B 사업을 하는 걸 거예요. F&B가 들어가 있는 정도. 차이는 여기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프리랜서, 스타트업. 여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약간 소규모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가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휴양지에 있는 것과 여기는 대도시 굉장히 비싼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오피스를 갖추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워낙에 좋은 입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입지가 좋은 상권도 비싸고 오피스 비용도 비싼 여기는 좀 약간 외곽지 또는 뭐랄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는 그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의 공유 오피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 개의 업체가 동일하게 이런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거를 다시 누군가에게 이제 빌려주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이 쉽지 않다. 근데 위워크는 굉장히 크게 성장했고 패스파이브도 빨리 성장했죠.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이제 조금 더 럭셔리한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죠. 비싼 부동산을 잘게 쪼개서 다시 재임대를 했기 때문에 좀 성공을 한 케이스고, 여기는 아직까지 시장 성장이 좀 더디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업체는 사실 이런 특정 상황 때문에 좀 부동산의 부담, 그러니까 부동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게 좀 꺼려지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처럼 정말 압도적으로 비싼 부동산을 빨리 확보해서, 그리고 이제 일단 수요가 많다라는 걸 알면 어느 정도의 시세로 확보한 다음에 그걸 더 비싸게 잘게 쪼개서, 잘게 쪼개면 비싸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 정말 비싼 거를 쪼개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약간 편의점식의 공간 대여가 아니라 여기 특정 입지에서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그게 휴양지에 있거나 아니면 약간 힙한 그 홍대나 뭐 아니면 성수 뭐 이런 약간 힙한 지역에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싼 부동산을 확보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싼 부동산을 플러스를 어떤 걸로 밸류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인테리어나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확보함으로써 싼 부동산에 이제 추가적인 밸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거에 공유 오피스 밸류를 이제 파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위웍이나 패스트5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약간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다면 약간 성장성에서는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성격적으로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별화되는 위웍,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얼반 플레이 한번 비교해보고 이들 사이에서의 매력도 그것도 한번 보는 게 좀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오피스라는 게 지금 마이리얼 트립과 같이 했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왜 그럼 마이리얼 트립은 오피스에게 투자를 했을까? 저건 약간 부동산 임대업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서 정리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베이케이션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런 액티비티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트립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 오피스 이 서비스 내에서 유저들의 유저 전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액티비티를 줄 수 있고, 이게 마이리얼 트립이 가져갈 수 있는 밸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꽤 괜찮은 핏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었던 얘기는, 저는 여기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쓸 것이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기업은 그냥 자체적으로 구성하면 될 거고, 중견 중소는 수요 별로 없을 것 같고, 스타트업 일부가 좀 있겠죠. 펀딩을 세게 받은, 펀딩을 충분히 잘 받아서 캐시플로우가 좋은 스타트업들이 될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시너지 쪽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네요. 마이리얼 트립이 오피스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윈윈하는 걸로, 오피스는 좀 풍성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마이리얼 트립에게 큐레이션 해달라 또는 MD 해달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리얼 트립이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숙박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는 마이리얼 트립이 도와줄 수 있고, 오피스는 그럴 수 있는 오프라인의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이리얼 트립의 상품 판매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시너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가 얼마나 될 거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피스는 월 400명 정도의 규모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성장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리얼 트립은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한 3,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여행 플랫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돼줘야 되냐를 좀 생각해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워크와 비교하고 그다음에 얼반 플레이하고 비교했을 때 그 오피스라는 이 사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통해서 사이즈를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월 숙박객 또는 이 서비스, 오피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전체 모수 캐파가 크게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오피스는 성장을 위해서는 여기서 2배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만큼의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리얼 트립의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을 갖춰놓고, 그죠? 이게 온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온라인을 갖춰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여행 상품을 잘 구성해서 여기 이제 탑재를 해놓으면 고객들이 와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자본을 부동산 확보하듯이 이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었던 비즈니스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피스의 성장은 사실 그런 부동산과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마이리얼 트립의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좀 투자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스타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월 400이 아닌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오프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났을 텐데 지금 여기에 바트렉이 걸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실 마이리얼 트립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베네핏 그런 거 사실 미미할 것 같다라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서로 윈윈이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이런 캐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기는 400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400명에게 주는 어떤 액티비티 가지고는 마이리얼 트립이 챙겨갈 게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시간도 좀 걸리고 투자도 꽤 많이 돼야 되는 그런 바틀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우려가 아닐까 이 투자 관점에서요. 그래서 컨셉이 아니라 만약에 마이리얼 트립이 굉장히 좋은 캐시플로우 상황이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크게 투자를 해서 동해 또는 남해 오피스의 성장에 200% 300% 성장을 바로바로 견인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협업 관계 또는 뭐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기존 숙박업체들이 과연 KSF가 이런 그 오케이션 비즈니스 모델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냐 또는 여유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서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숙박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셋은 뭔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에요. 그죠?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 기반의 숙박이에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이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과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 뭐 오케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유저 정의에 대해서 약간은 요 오케이션을 하러 오신 분들의 숙박에서 어디가 더 숙박료가 비쌀까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더 높을까요? 저는 여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굉장히 저렴한 부동산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을 거고 저렴한 부동산이라는 말은 주변 입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서의 밸류라는 건 결국 입지에서 선택이 되고 교통,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 뭐 이게 관광 인프라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인프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교통과 인프라에 의해서 입지가 결정되고 그거가 부동산의 밸류를 결정해 주잖아요. 근데 로케이션의 숙박은 아무래도 저렴한 지역에 먼저 입지형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관광하러 가실 때는 멀리 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관광에서의 숙박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입지에 와 있죠. 그러면 우리 저기 중문 단지에 있는 호텔들 보면 다 숙박료가 비싸죠. 왜냐하면 바로 걸어서 내려가면 거기 중문 해수욕장 있고 이제 높은 파도에서 뭐 이것저것 여러 액티비티 즐길 수 있고 서귀포 지역이기 때문에 근처에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부가가치 자체가 여기보다는 좀 높다라는 거예요. 로케이션의 입지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케이션으로 돈 벌기에는 여기가 관광이 차라리 낫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약간 비수기일 때 워케이션으로 전환해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아까 인터컨티넨탈이었나요? 그 앞쪽에서 약간 컨셉 위주로 하는 기존의 어떤 인테리어나 서비스 모델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네요.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컨셉만 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파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 워케이션 기준으로 전환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부가가치 다운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그 입지에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워케이션에 대한 입지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싼 부동산을 먼저 사서 그래서 건물도 싸고 땅도 싸죠. 그러면 거기에 오피스처럼 꾸며주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처럼 숙박도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교통을 좀 편리하게 제공해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아마 오피스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일 거고 그거는 지금 홍대나 성수에서 하고 있는 어반 플레이나 로컬 스티치와 굉장히 유사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숙박업체, 기존의 호텔이 그걸 하기에는 조금 이미 투자한 컨셉과도 좀 맞지 않고 이미 조금 더 돈을 내고 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그거를 그렇다고 열이라고 볼 수 있냐? 열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미스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아예 기존의 이 호텔과 같은 기존 숙박업체들은 이 워케이션 시장의 어떤 경쟁사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이 워케이션의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들의 지불 의사, 지불하려고 하는 이제 프라이스 수준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기존의 숙박업체들 중에서 이게 워케이션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기존의 숙박업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잘 나오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전환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전환하지 않은 이유가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숙박업체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지역은
나름 편리하고 오케이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게 제 가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피스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입지를 이렇게 구할 때마다 이제 좀 저렴한 부동산을 확보해서 가격을 얼마나 싸게 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일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숙박업체들은 받던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로케이션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는 거고, 최대한 전환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게 오피스일 텐데, 오피스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자기들이 받는 프라이스 수준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기존의 숙박업체들이 넘어오지 않을 거죠. 그렇게 보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잖아요. KSF는 편안한 숙박 공간, 편리한 사무 공간, 시설, 휴양지 근접성, 가격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가격일 것 같다. 가격을,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박을 하실 거거든요. 이게 오케이션 한다고 한 3박 4일 하고 가고 뭐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단위, 석 달씩, 6개월씩 뭐 이렇게 또는 뭐 1년씩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있으려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가격을 도저히 기존의 숙박업체는 공실이 나더라도 그냥 비워두는 게 나을 거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4성급 호텔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4성급 호텔이 한 달 중에서 한 50%만 공실률 이하, 그러니까 공실률이 50% 이하로만 되면, 뭐 만약 제주도의 어느 지역은 뭐 박당 15만 이상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다면, 여기는 한 달 내내 해도 뭐 박당 한 5만 원, 이 언더인 거죠. 그렇게 돼야 장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박이 가능하면서도 인테리어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면 이런 편안한 숙박 공간 제공하고 편리한 사무 공간, 그다음에 휴양지나 어떤 액티비티를 제공할 수 있는 큐레이션이 되려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싸야 된다. 숙박이나 오피스 관점에서. 근데 얼반 플레이나 로컬 스티치의 예로 봤을 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확보하는 게 그들의 KPI였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오피스도 아마도 제주도나 동해, 남해 등등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 개발이 안 돼 있고 규모가 작고 건물이 노화해서 싸, 그런 지역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인테리어 이것저것 바꾸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한 다음에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해서 장박을 유도하는, 로케이션을 유도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워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그 내부적인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페인풀하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비즈니스고, 거기에 핵심은 입지,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싸게 먼저 확보하고, 그거를 이제 좋은 워킹 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라이프 스페이스, 뭐 이렇게 탈바꿈한 다음에 이제 고객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요는 충분히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프리랜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택근무자들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 또 MZ 세대들은 조금 이런 라이프를 확실히 좀 챙기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호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도를 활용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설비를 갖추지 못한, 대규모 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들이 좀 이런 오케이션 시장에 외주,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지 주요 고객이 되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비즈니스인데, 좀 더 생각해 볼 거는 하나투어나 기존의 여행업체들은 이런 시장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편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수익 내기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이 하는 뭐 400명 정도의 월 400명 이용 정도의 사이즈로는 우리가 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마켓 사이징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타이트하게 본다면, 정말 누가 어느 정도의 세그먼트가 몇 퍼센트 정도의 페네트레이션으로 이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냐, 그거를 좀 더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리랜서들 중에서 온사이트로 가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380만 명이라면. 네, 그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일해도 되는 프리랜서 분들 또는 그 소규모 이제 기업의 멤버들, 뭐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이 서울의 집에 뭐 이렇게 오피스텔에 이제 임대를 하면서도 이런 로케이션을 갈 거냐, 아니면 아예 거기를 정리하고 갈 거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리하고 누가 1년씩 2년씩 머무르게 되면, 오피스는 좋긴 좋지만 400명이 이제 계속 안 나가고 계속 있어. 새로운 고객이 우리도 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솔드아웃입니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조금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성장을 견인하는 수요의 증가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그들에겐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대기업에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수요 자체는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오피스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얼만큼 좀 좋은 부지를 싼 가격에 이렇게 임대를 해서 서비스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서 음, 공급의 이슈가 좀 큰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죠? 네. 원래 지가가 센 지역에 그냥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별 상관없어요. 패스트파이브처럼 비싼 지역에 이제 대규모로 공간 먼저 확보하고 그걸 더 비싸게 파는 구조인 거면 괜찮은데 이들은 정말 싸게 확보해야 이제 기존에 있던 숙박업체들하고 경쟁이 될 거고 그죠? 그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장박을 하는 오케이전 고객들을 확보할 거니까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마이리얼 트립이 전 되게 신기한 게 좀 스타트업스러우면서도 되게 스케일이 있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오피스에 투자했다라는 게 약간 의외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컨텐츠적인 투자를 더 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마이리얼 트립을 조금 더 딥하게 본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